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밋에 현재 재직 중인 김태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AI 시대에 당신도 CV 주인공입니다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 사실 좀 딸깍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제의 반은 AI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주제 어, 네, 반과 그 뒤에 이제 제가 이제 AI로 했던 경험담 요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AI로 딸깍해서 이제 하는 거는 여기 혹시 그거 하셨나요? 제가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프롬프트로 지금 이제 제 발표 끝날 때까지 찾으신 분들 중에 스코어가 가장 높으신 세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 발표는 사실 이 주제만으로는 이게 끝이에요. 요 주제로 사실은 끝나긴 합니다. 근데 이 안에 과연 우리가 AI에서 뭐를 좀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 것 같고요. 일단 저부터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2003년부터 좀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개발을 하고 5년부터 윈도우 개발을 하고 회사 창립해서 뭐 세일즈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파일럿 시스템을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이제 구축한 경우도 있고 이제 해킹 팀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했고 블록체인 플랫폼에 소스 코드나 EVM 바이트 코드 디컴파일러를 만들어서 그거를 누구나 쓸 수 있게끔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고요. 작년에 이제 크리밋에 합류해서 작년 8월에 이제 AI에 본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사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다. 외골 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다양한 개발이랑 보안 경험을 그 백그라운드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제가 모르는 거에 대한 회의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AI를 썼을 때 만들어진 코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이거 내가 모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극단적으로 좀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안 썼어요, AI를. 왜냐하면 제가 이해를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작년 8월 김동현 대표랑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고 원어로 된 프로젝트를 파이썬으로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AI로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거 안 돼. 근데 그리고 궁금해서 봤더니 물론 이제 자세히 동작하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뭐야 이거 되게 잘 만들어주고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보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던 회의적인 입장으로 가지고 있던 저로서는 이때 좀 충격을 먹고 이제부터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할 줄 아네였다가 잘하네. 지금은 그냥 네가 다 해라. 나보다 잘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일이 많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근데 지금 AI로 쓰는 과정과 결과가 어디는 AI를 쓰고 어디는 사람이 검토하고 이게 좀 헷갈렸어요. 이게 쓰고 안 쓰고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AI가 해야 될 부분과 사람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20년 개발, 10년 이상의 보안 엔지니어가 아니라 저는 이제 1년 차 된 AI 경험자로 PR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AI 이제 전환 시대 우리가 좀 생각해볼 한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주제였던 CV 딸깍, 그다음에 경험담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AI에 오면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을 하고 학습을 바탕으로 제가 뭔가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기존에 병목이 됐던 부분은 이 행동이었어요. 뭔가 제가 행동을 하려면은 되게 많은 학습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가치가 결과가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됐는데 과연 지금 시대에 뭔가가 지금 흐름을 막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뭘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개인 연상 장치의 콘텍스트 이해 능력이에요. 이게 사실 많이 좀 개발을 오래 해보신 분들 좀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능력이거든요. 이게 연산 장치가 콘텍스트를 알아서 이해를 한다. 이게 사실 기존에 그냥 상상만으로 했던 이게 가능해? SF 영화 아니야? 약간 이런 능력인데 이게 가능해요. 사실 이해 능력이 생긴 게 아니라 사람이 인지할 정도의 그 LLM 능력이 발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화를 했을 때 얘 그럴싸하네 정도의 능력.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람이 무슨 능력을 얻었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모르는 걸 모르는 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몰라도 할 수 있게끔 됐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뭔가 역할이나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는 두 가지 가지고 생긴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행동이 병목이 됐고 행동이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는 노동의 기준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행동이 LLM으로부터 되게 그 비용이 싸졌어요. 싸지면서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행동이 아니라
이제 지시, 학습 지시, 그다음에 결과. 특히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치를 판단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존의 행동에서 이제 가치 판단으로 사람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은 그 지식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행동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개발 언어를 알고 알고리즘을 알아서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근데 이제는 조금 바뀌었어요.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무슨 지식, 가치 판단을 위해서 무슨 지식이 필요한지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구별이 없으면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지금 방향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 방향성이 없으면은 전체로 봤을 때 기존의 행동이랑 똑같은 지식이 필요하고 똑같은 결과가 있는데 그럼 기존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방향성이 지금 있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좀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친한 친구랑 이제 술을 먹는데 그 친구가 여자친구랑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대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야, 너 조용히 해. 결과만 얘기해. 나는 가치만 판단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심각해지죠, 친구 관계가. 제가 말하는 이 행동이 없이 결과 판단을 한다는 기준은 일단 AI, LLM, 지금 LLM이죠, 사실. LLM 기준으로 우리의 그 노동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을 줄여줄 수 있는 그 도메인만 일단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기존의 지식을 통해서 행동으로 창출이 되는 여러 도메인들이 아직도 기존 도메인이 많이 있고, 이제 IT, 특히 이제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AI 시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뭔가 학습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했고, AI 대전환 시대 우리가 가져야 할 스탠스는 여기 이제 제가 대전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기존의 IT 쪽에서의 전환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PHP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가 자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리액트 계열이 막 커졌다든지 뭐 갑자기 파이썬 스크립트가 이제 핫하다든지 이게 사람의 역할은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툴이나 환경이 바뀌었지 사람의 역할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사람의 역할 그거를 똑같은 걸 하는데 사람이 지금 역할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빠르게 느끼진 못하지만 서서히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 스탠스를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 예제를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CTF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CTF가 이제 해킹 대회거든요. 요즘에 이제 해킹 대회 보면은 다 그냥 AI로 풀어요. 저도 이제 좀 해봤는데 AI로 다 풀립니다. 아니, 다는 안 풀리고 한 80, 90% 정도 풀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2가지 스탠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했던 걸 한번 대입을 좀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주장은 배움이 사라졌다예요. 배움이 사라졌다인데 이제 사실 이제 기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바탕으로는 배움이 사라진 게 아니라 배움의 목적이나 방식이 지금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똑같을 수 있는데 알고 나서 결과를 하느냐, 결과를 기준으로 이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해서 아느냐,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두 번째는 기존에는 이 CTF가 제가 못 풀면 알 수가 없었어요. 이 답이 뭔지, 어떻게 이게 익스플로이트를 해야 되는지. 근데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이 AI를 통해서 오히려 배움이 늘어났죠. 그리고 CTF를 팀 단위로 하다 보면은 제 분야가 아니거나 딴 사람이 풀면은 제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풀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해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움이 사라졌다? 아니, 배움이 더 늘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배움이 사라졌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고, 공정한 경쟁이 사라졌다. 왜냐면은 다 AI 딸깍으로 하는데 이게 경쟁이냐, 이게 그냥 AI 싸움 아니냐. 일단 CTF가 공정하지 않았어요. 그 CTF는 체급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면은 200명이 한 팀이 돼서 하거나 한 명이 한 팀이 돼서 이게 애초에 그 구조 자체가 CTF라는 구조 자체가 공정하진 않았어요. 이너서클에 있냐 없냐 차이도 되게 크고 정보를 어떻게 받냐 차이도 크고 오히려 이거는 정확하진 않지만 AI를 통해서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와서 좀 더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공정한이라는 부분은 이제 빠진다고 치면은 경쟁이 남는데 경쟁의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학습이거든요. 근데 이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 CTF is Dead의 주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CTF is Dead는 이제 AI 시대 이전에 그 포맷을 생각한다면은 뭐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AI 이후 시대의 CTF 포맷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습의 목적과 방식이 변하고 있으니까 CTF 포맷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 가져온 게 CTF 타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CTF 대회 랭킹을 나타내는 사이트인데 저희 이제 상위 두 팀이 저희 한국 팀이에요. 여기 팀 H4C랑 루비알랩. 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두 팀에게 좀 샤라웃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두 팀이 전 세계에서 욕을 처먹고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너네 다 AI 딸깍하는 거 아니냐? 뭐 대회만 하면 니네들이 계속 1, 2등 하고 이거 다 AI 쓰고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풀리고 한다 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지지합니다. 왜냐면은 이 AI가 지금 AI로 지금 푸는 것 자체의 행위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AI 이후 시대의 CTF가 어떤 형태로 돼야 되냐. 그러면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극단적으로 써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은 되게 열심히 그걸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AI로 CTF 풀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 잘 안 풀립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안 풀리는 문제. 그 문제조차 이 팀들은 되게 잘 풀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AI만 쓰는 게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국 팀 두 팀이 지금 1, 2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두 팀 한번 샤라웃 한번 했고요. 두 번째는 AI 제너레이트 레포트, AI 슬롭 관련된 얘기인데 혹시 노말팅님 아시나요? 저는 이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고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는 조금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긴 하겠지만 저는 구독자입니다. 구독자고 혹시 그 보안 여러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재밌는 쉽게 듣고 싶다 하면은 한번 들어가서 컨텐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이 주제 AI 때문에 화났다, 똥 치우는 개발자들 근황 요 내용은 좀 제가 납득하기 힘들어서 좀 주제로 가져왔고 지금 OSS 쪽 그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이게 지금 되게 문제죠. AI 슬롭으로 너무 쓰레기 레포트가 많아졌다. 예를 들어서 신고 건수는 늘었는데 유효한 레포트가 적어졌다. 그래서 레포트는 10배 늘었는데 오히려 밸리드한 레포트는 뭐 5배 줄었다.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유효 레포트가 2배가 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많이 찾아진 겁니다. 그리고 보안은 퍼센테이지로 이 취약점을 보통 측정하지 않죠. 우리 회사가 80%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이 레포트는 1%, 0.1%, 0.001%의 밸리드한 레포트가 있어도 그 한 건의 유효한 레포트 때문에 받아야 되는 상태거든요. 보안 하나만 뚫리면 다 뚫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비율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이제 수치로 어떻게 보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정확한 그 얘기는 아니고 사실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러면은 100건에서 1000건이 늘었는데 이 늘어난 900건은 뭐 조상님이 분석해 주냐. 이거 누가 1년에 100개씩만 했는데 갑자기 1000개 하면 10배가 는 건데 10년치를 어떻게 우리가 1년에 하냐. 이제 이게 사실 주요 그 쟁점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할루시네이션 많다. 허위 제보 많다. 취약점은 실수로 없었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이제 좀 보면은 이 AI 이후에 발생된 게 아니에요. 이 AI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런 형태들은 잘못하거나 이거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레드햇의 CNA로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일매일 편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취약점이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편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스팸이나 아니면은 사스트로 쭉 다 긁어가지고 막 100개씩 그 서밋하고 이게 이제 AI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런 형태는 이미 있었다. 근데 계속 얘기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늘었다예요. 이게 모수가. 그러면은 왜 모수가 늘었을지를 생각해 보면은 공격자는 AI로 지금 결과를 제너레이트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방어자는 그거를 지금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하는지는 각자 입장이 있긴 하지만 이 지금 대응이 아직은 느리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이 병목을 AI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제 아마 이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병목을 어떻게 해서든 AI로 쳐낼 수 있어야 한다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AI로 제보를 하면 더 좋은 게 그 아티팩트를 훨씬 더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예전에 이제 MAPP라고 그 우리 매월 둘째 주 화요일 날 막 패치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저는 그 레포트를 한 달 전에 받아서 이제 검토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취약점을 보내면은 그 취약점 관련된 개발자가 그거를 코멘트를 줍니다. 이건 루트 코즈가 뭐고 왜 이래서 취약했다. 근데 되게 많은 리포트들이 사실은 이 루트 코즈가 대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 취약점이 발생됐는데 내가 짰는데 모르겠다. 이런 게 되게 레포트가 많았어요.
근데 AI로 지금 레포트를 작성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정확하고 관련 레퍼런스 CV까지 다 끌고 오면서 제공해줘요. 이랬을 때 이렇게 제공되는 레포트를 한 번만 이거를 돌려보면은 이게 가짜인지 할루시네이션인지 금방 나오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조차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방어자 쪽에서는. 그래서 좀 사실 좀 그런 쪽이 지금 OSS 진영에서는 좀 필요하다. 지금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좀 이쪽으로 시프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내용이 사실 이제 우리가 행동에 노동의 기존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발생되는 결과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지금 중독이 돼버렸어요. 이제 AI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몸이 돼버렸단 말이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는 이게 AI가 뭐 LLM이든 뭐든 이제 평생 갈 거예요. 평생 가는 거는 거의 이제 확정이죠. 그랬을 때 지금 저희는 전환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AI 이전에 하던 방식과 AI 이후에 하는 그 전환 과정에 저희가 지금 초입에 있거든요. 이때 아까 이제 CTF is dead나 아니면은 AI 슬롭 같은 그런 걸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고 하는 거는 약간 연애 가십지처럼 뭔가 가치 있는 결론이 안 나요. 그냥 힘들다, 어렵다, 불공정하다 이게 끝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의견을 디벨롭해서 뭔가 가치 있는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끝이에요. 그랬을 때 그러지 말고 이게 왜 여기가 문제일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긍정적이고 좀 도전적인 저는 문화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버리면은 AI로 CTF를 참여한다든지 AI로 레포트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 왜 그런 쓰레기 짓을 해? 이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계속 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그 노동이 많이 들었던 행동을 위한 사고에서 지시와 판단을 위한 사고 그 중심의 사고로 가야 된다. 그리고 현재 기술이 통제를 앞선 상태 이제 막 여러 가지 AI 관련된 통제들이 생기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비트코인 10,000원 시절로 돌아가면 뭐 할 거야?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은 30년 미래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때 3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기억은 잃을 거야. 해서 지금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30년 이제 전으로 왔을 때 이때 비트코인 10,000원일 때 지금 이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상태에서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AI에 대한 내용이고 뒤에서 이제 CV 그래서 AI로 어떻게 CV 딸깍을 했냐를 좀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이제 CV는 이제 취약점을 관리하기 위한 식별자예요. 그러니까 CV 뭐뭐뭐뭐뭐뭐뭐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데 이 CV를 이제 마이터라는 곳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CV가 발행이 되면은 이제 니스트에서 NDB로 이제 관리가 되고 그게 이제 전 세계 CI/CD로 퍼지게 되죠. 근데 마이터에서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CNA라고 그 CV 넘버링을 그 위임을 이제 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3개밖에 안 넣었는데 뭐 레드햇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눅스라든지 되게 유명한 이제 회사들은 대부분 자체적인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CV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CV를 그래서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먼저 발견을 하고 제보를 합니다. 마이터에 제보를 하든 깃허브에 제보를 하든 제보를 하고 이제 관련 메인테이너나 관련자랑 이제 조정을 해요. 이거 취약점이 맞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맞다라고 하면은 이제 CV 예약을 그 넘버를 걸어놓고 패치나 그다음에 퍼블릭 디스클로저가 되면은 그 이후에 이제 CV 발행이 돼요. 이 CV 발행이 되면은 이제 NDB의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고 전 세계 CI/CD 파이프라인이 한번 쭉 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는 이제 취약점 발견 파트예요. 근데 이제 취약점 발견을 단순히 그냥 CV에 집중해서 하면은 좀 재미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AI로 뭔가 어떤 목적 달성 컴포넌트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걸 기준으로 CV를 찾는 걸로 한번 예제로 들어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규격화된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심플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프로세스랑 시스템이 있는데 먼저 취약점 발견 프로세스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뭐 취약점 찾아줘라고 프롬프트를 딱 입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대상도 없고 분석 방법도 없고 검증도 없고 결과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상을 찾아야겠다를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대상이 없다가 뭐 PIP, npm 등록된 패키지 기준으로 해줘. 아니면은 유명한 다운로드 수 이상인 걸 해줘. C로 랩된 패키지 기준으로 해줘. 왜냐하면 이제 이런 거는 그 메모리 커럽션 관련된 걸 많이 찾기 위해 이제 이런 식으로 패키지 타겟팅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요새 이제 AI ML 패키지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여기에 이제 그 취약점들이 또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컴피그 파일을 읽으면서 이제 RC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걸 타겟으로도 이제 할 수 있죠. 그래서 대상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도 프로세스를 좀 고도화시킬 수 있고요. 분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취약점 타입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서 할 수 있고, 이제 뭐 기존의 이제 분석 방법론, 그 사용자 입력을 찾고 싱크를 찾고 거기에 패스를 찾아줘.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정적 분석기를 예전에 이제 솔리디티 정적 분석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하려면은 일단은 컴파일러 이론부터 시작해서 뭐 데이터 플로우 그래프,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 막 그리면서 그거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파서도 만들고 그래머도 만들고 뭐 입력 찾아서 거기 테인트 시키고 테인트부터 그 취약점 있는 싱크까지 가는 플로우가 있는지 패스가 있는지 그래프에서 A to B 패스 오퍼레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찾아서 그 중간중간에 있는 다양한 변수들에 대해서 심볼릭하게 식을 만들어서 SMT 솔버로 수식을 푼다, 해를 찾는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딸깍. 저 한 줄이면 이제 끝나죠. 지금 제가 말했던 것들이 이 한 방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비결정적으로 찾는 거고 태범님이 만드신 거는 그냥 결정적으로 다 찾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이게 찾아지네?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라고 다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걸 못 물어봤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러스트가 좀 팬시해 보이는데 러스트로 짜줘. 러스트로 짜주고. 러스트 몰라도. 근데 이제 엄청나게 쉬워졌죠. 물론 이제 쉬워졌다는 기준은 뭐냐면은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려진 CV 기준으로 찾는 것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패치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하게 패치가 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두 개에 대해서 처리를 못해서 패치를 했다면은 그러면 세 개에 대해서 패치가 됐나? 네 개에 대해서 패치가 됐나? 했을 때 그렇게 이제 더 넘어가서 패치가 안 된 경우도 많고, 하나의 그 뭐 라이브러리에서 취약점이 있으면은 비슷한 다른 라이브러리에도 취약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세스에서 사실 좀 중요한 게 그 검증 과정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검증은 AI가 발생한 결과물에 대한 AI의 검증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취약점 발견을 해야 되니까 보면은 이제 이슈나 PR에 없거나 이미 등록된 CV면은 안 된다가 이제 기본적인 검증일 테고, 메인테이너 입장에서 분석해줘. 저는 이제 제 프로세스에서는 이게 데빌스 애드버케이트라고 해서 반박자 입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반박자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제 컨텍스트 안에서 이거 반박하라 그러면 잘 반박을 못해요. 아예 컨텍스트가 빈 상태에 그냥 빈 상태에서 너는 메인테이너야, 너는 이거를 취약점을 받으면 안 돼 라는 반박 입장에서 그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의도한 동작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표시를 만들어서 검증해줘. 이런 검증 단계가 잘 될수록 뒤에 사람이 한 번 더 이제 같이 검증을 하게 될 텐데 그 부분이 극단적으로 줄어들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그 OSS 쪽에서 쓰레기 레포트 너무 많다, 우리는 저거 백단의 AI로 못해, 왜냐면은 레포트가 너무 많아. 그게 공격자는 이미 하고 있어요. 공격자는 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검증 단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어자만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결과는 이제 뭐 사람이 보는 서머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이 이해가 안 되면 기술에 대해 설명해줘, 뭐 여러 가지 아웃풋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세스를 정형화를 시켜야 돼요. 왜 시키냐면은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하거나 24시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건 되게 이제 간단한 시스템이고 이걸 기준으로 여러분이 더 디벨롭하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프롬프트는 이제 아까 이제 기존에 넣었던 거예요. 막 유명한 패키지 찾아줘,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의도나 맥락, 형식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프롬프트가 커지면은 뭐 스킬즈로 만든다든지 쪼갠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크벤치는 사실 이제 프롬프트는 LLM이에요. 그냥 받아서
제가 응답을 받는 거죠. 이거랑 제 로컬 맥북에 있는 디버거나 도커나 쓰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AI가 그 LLM에게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지를 또 매핑을 좀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어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컨텍스트가 정해진 것들은 연결시켜주면은 훨씬 더 정확하고 우리의 예측 범위 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좀 특이한 점은 밑에 보면은 서치에 벡터DB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벡터DB 잘 쓸 일이 없죠. 근데 좀 앞으로 특히 이제 LLM 이제 그 제너럴 LLM이 이제 비싸지기 시작하면은 셀프 LLM이 이제 더 각광을 받고 그 파인 튜닝의 이제 난이도가 떨어지긴 해야겠죠.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벡터DB입니다. LLM이 구글에 서치하는 게 아니라 제 벡터DB에 자연어로 서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벡터DB나 아니면 메타데이터는 그래프DB로 관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AI가 주변 도구를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이제 뭐 A to B, B to C 이런 이제 그 순서를 나타내는 거고 워크플로우부터 이제 어떤 하나의 목적을 순서대로 이제 달성하는 흐름을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종적으로 하면은 저는 헌트라는 스킬즈 하나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거 때려 놓고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레포트 보고 제출하고 이제 이것만 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헌트 다음에 검토가 들어가요. 그 헌트 내부에도 베리파이 검증인데 이거는 AI 검증이고 헌트로부터 나온 레포트에 대해서 사람이 한 번 더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워크플로우부터는 사람의 이제 검증 작업이 이제 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스트레이션 쪽은 이제 분석 쪽에서는 뭐 멀티 에이전트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 다양한 워크플로우들이 서로의 상태를 관리해야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약점을 찾는 워크플로우, 찾은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보내고 받고 하는 워크플로우, 그거에 대해서 관리하는 워크플로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워크플로우들의 서로의 상태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전체적인 워크플로우를 다룰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는 이제 헌트 딸깍해서 취약점이 5개씩 이제 찾아집니다. 그래서 총 페이지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서치를 하게 되면은 유명 패키지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고 트래커를 통해서 중복 제거하고 중복 취약점은 없게끔 하고 ETK가 이제 제 이산 태범 키인데 그냥 넘버링을 붙였어요. 이 캔디데이트 안에 있는 거는 제가 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 AI가 이제 스스로 참고하기 위해서 넣은 거고 페이지 1에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분석인데 먼저 소스를 받고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 분석 내용은 아까 이제 제가 넣었던 입력 소스를 정하고 취약한 위치를 정해서 그 패스가 있냐 이걸 찾는 부분이고 여기에 사실 이제 저는 1차 리뷰를 좀 넣었어요. 고스탐 리뷰라고 해서 이 지금 찾아진 취약점이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검토를 해봐라. 왜냐면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검토를 하고 이제 고스탑 리뷰가 통과가 되면은 이제 업데이트를 합니다. 요거는 최종 리뷰를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3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POC를 만들고 스스로 검증을 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DA 리뷰를 여기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메인테이너의 의도가 들어갔냐? 왜냐하면 취약점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도 이게 메인테이너 의도에서는 취약점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파악을 해서 검증을 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6대4 비율로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을 6, 메인테이너 비율을 4.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반이야, 의견이 반반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레포트를 써줘. 왜냐하면은 너무 빡빡하게 하면은 실제로 CV가 될 수 있는 것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더 느슨하게 레포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폴더를 저는 보고 있으면 계속 이제 생성을 해줘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헌트가 끝나면은 레포트 생성돼 있고 다시 이제 헌트 누르고 이제 그렇게 해서 딸깍딸깍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 정도 했고 총 30개 정도 제출을 했고 13개는 지금 아직 응답 대기 중이고 11개 CV를 할당받았고 바운티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88%의 억셉 레이트가 됐어요. 이게 2개 리젝이 됐는데 그건 뒤에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좀 나쁘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크리티컬한 것도 많이 찾았는데 근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자도 검증을 저는 어떻게 보면 3단계를 하는 거죠. 고스탐 리뷰, DA 리뷰, 그다음에 사람이 리뷰하는 거. 공격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어자 측에서도 최소한의 뭔가 그 검증 AI로
이제 생성되는 거를 AI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GitHub에 지금 다 공개는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 하는 거 이제 POC나 이런 거 다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이 리젝된 것도 제가 왜 리젝됐는지 다 써놨어요. 한번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CV 딸깍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뭐 바운티 다음에 이제 유료 바운티도 할 수 있겠죠. 유료 바운티를 할 수 있겠구나. 개인 프로젝트 사내 뭐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신규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뭐 다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AI로 뭔가 목적을 달성하는 컴포넌트를 구축한다고 했을 때 이 프로세스랑 시스템 아까 얘기했던 그 두 개만 기억해 두셨다가 한번 그 순서대로 굴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경험담인데요. 요거는 이제 좀 유명 그 이커머스 오픈소스인데 이미 커서가 이거 취약하다라고 올려놨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찾았거든요. 이거를 올려놓은 뒤에 이 메인테이너가 이거를 커서봇이 언급한 거를 머지를 안 시키고 그냥 프로덕션에 머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찾은 다음에 이거를 CV를 발급받아. 이게 좀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은 원래는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는 CV를 발급을 잘 안 해줍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개됐다라고 이미 다 그 마이터한테 언급을 했는데도 마이터가 CV를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거는 따로 패치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AI 할루시네이션이에요. AI가 굉장히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받았던 거짓말 중에 하나는 보통 편의성을 위해서 인풋이랑 트리거를 한 파일에 넣어놔요. 그래서 딱 돌려서 이게 정말 취약한지 안 취약한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인풋 페이로드랑 트리거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같이 계산하다 보니까 인풋이 빌드가 늘어날수록 전체 그 빌드 타임이 늘어나네. 이거 denial of service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거는 그래도 그나마 코드를 보면은 너 그 측정이 좀 잘못됐어라고 이제 인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거는 이제 파이썬 호세 라이브러리인데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JWT 그러니까 레포트를 준 게 알고리즘 컨퓨전이 발생할 수 있다. 퍼블릭 키로 JWT를 사인해서 넘길 수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공격 코드랑 트리거 코드가 섞여 있어요, 지금. 서버에서 RSA 키 페어를 생성을 해요. 그리고 공격자는 받은 퍼블릭 키를 DER로 바꿔요. DER 키로 바꿔요. DER은 이제 팸 키를 바이트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격자가 JWT를 막 만들어요. 이블 클레임 만들어요. 막 롤을 어드민에서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RSA라면은 HS256이 아니라 이제 RS256이 될 텐데 HS256으로 강제화시키고 퍼블릭 키로 사인을 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JWT에서 퍼블릭 키로 사인을 한다는 게. 어쨌든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서버에서는 이렇게 해서 디코드가 된대요. 이 코드만 보면은 동작을 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자세히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퍼블릭 키로 디코드가 서버에서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 헤더가 HS256이라서 디코드를 할 때 알고리즘을 여기 호세 라이브러리가 디폴트가 그 넌이라서 요청받는 그 알고리즘을 신뢰를 해요. 그래서 HS256이니까 이거는 그 시크릿 그러니까 공개 키 기반이 아니라 시크릿 기반이네 하고 이제 퍼블릭 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딱 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판단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 호세 라이브러리에 약간의 좀 버그도 있긴 했었어요. 약간의 버그랑 할루시네이션이 겹쳐서 이제 된 건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이썬도 알아야 되고 호세 라이브러리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JWT 프로세스나 뭐 RSA, DR, 팸 그다음에 그 실제로 동작 구조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이게 할루시네이션인 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시 물어봤죠. AI가 알려줬어요. AI가 알려줬는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몰라요. 결론은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의 지식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RSA가 뭐야? JWT 프로세스가 뭐야? 여기서부터 물어가면서 하나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거 코드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판단했는데 이 가치 판단이 과거에는 이 코드를 보고 가치 판단을 할 수 없으면은 알 수 없는 코드지만 이제는 결과로부터 저희가 그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아무리 이런 코드가 나와도 다시 물어보면은 금방 알 수 있다. 의 취지입니다. 그 첫 번째로 얘기했던 부분. 그리고 사실은 좀 모호한 것도 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HTTP 파싱하는 패키지였는데 스머글 어택이라고 한 개의 리퀘스트에 요청을 하면은 그 서버에서 서버가 이제 취약을 하면은 이 한 개의 리퀘스트가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리퀘스트를 날리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키지에 이 취약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돼요. 됐는데 메인테이너가 리젝을 했어요. 왜 리젝을 했냐? 우리는 단독으로 쓰지 않고 앞에 리버시 프록시가 있다. 리버시 프록시에서는 이 스머글링 어택이 안 된다.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패키지 단독으로는 그리고 단독 프로젝트니까는 이 취약점이 있는데 앞에 리버시 프록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독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메인테이너의 그런 입장이니까 결국 취약점은 있지만 리젝이 됐어요. 이게 그 두 개 리젝된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좀 리젝이 될 수가 있고 모호해요. 그러니까 취약점은 있는데 그 관계에 따라서 리젝이 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취약점 맞나 하고 보냈는데도 되게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취약점이라는 그 기준이 어쨌든 그게 모호하기도 했다라는 것도 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제 대응 부분인데 저는 이제 작년에 베러러스에서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버그를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예 여기서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메인테이너가 우리는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데 PR에 보면 없었거든요. 우린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 하고 제가 제보한 지 3시간 만에 체리픽돼서 머지가 되더라고요. 알고 있었대요. 제가 정말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무런 에크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좀 이제 OSS나 이제 관리 측면에서 좀 저희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회사의 이제 인프라나 코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신경 쓰냐면은 자체 검증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가 쓰는 모든 패키지를 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요 패키지들 저도 이거를 제가 스스로 찾아봤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내부에서 쓰고 있는 패키지들 중에 좀 중요한 것들 이거는 이제 인증을 담당하는 라이브러리니까 체크를 해봤었어야 됐죠. 그러다가 이제 나온 거기도 하고 중요한 패키지 위주 혹은 다 많은 저거 필요 없고 RC라든지 아니면 SQL 인젝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해야겠다 한 거를 일단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1차적인 뭔가 앞단에 그게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저 옆에 어떤 취약점이나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관련 로그 조사나 영향성 검토 등을 하는데 요게 사실은 사건이 발생돼야지 이제 보통 이제 하는 프로세스인데 요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패키지가 패치되거나 이럴 때마다 좀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중요한 라이브러리로 썼던 패키지가 업데이트가 됐어. 근데 우리 내부의 그 패키지 분석하는 AI에서 그걸 탐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걸 돌려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공격자는 원데이를 이용해서 사용한 게 아니라 똑같이 이제 제로데이를 생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패치가 됐다라는 뜻은 이미 공격자도 알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검토 플로우를 CI/CD처럼 돌릴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CTF를 테스트를 하면서 파이널에 갔다 왔던 내용인데 이거는 좀 AI와 사람의 역할 분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AI로 AI가 CTF 그렇게 문제 잘 풀어 한번 해볼까 해서 했는데 파이널에 가게 됐어요. 카자흐스탄 대회였는데 카자흐스탄에 다녀왔는데 근데 여기는 파이널은 헥시티 포맷이라고 해서 그 액티브 디렉토리 플러스 스카다 포맷이에요. 안에 여기 DMG부터 DMG 한 10대, 인터널 세그먼트 10대 해가지고 한 40대 정도가 돌아가는데 40대 호스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한 호스트마다 서비스가 여러 개 있고 내부에서만 접근하는 호스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뚫고 들어가는데 저는 애초에 이걸 준비할 때부터 이 컨텍스트를 제가 관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5인 1팀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혼자 참여했으니까 절대 저 혼자 이거를 컨텍스트를 관리를 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저는 집중을 한 게 저는 컨텍스트를 모른다. 네가 알아서 해. 에 집중을 했어요. 그 AI가 알아서 풀게끔만. 그랬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게 보통은 최소한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웹 서버 SSRF에 취약하니까 한번 여기 검토해봐. 그리고 뒤에 피벗될 수 있는 거 찾아봐.
이런 거라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컨텍스트를 지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AI끼리의 이제 대화에 집중을 했어요. AI끼리 너네끼리 질문하고 너네끼리 대답을 해. 이제 여기에 집중을 시켜서 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그룹을 18개의 에이전트를 띄워서 이제 진행을 했고 4개는 그래도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물어봐야 되니까 4개에 대해서 제가 치면서 했고 나머지 2-3개는 이제 컨텍스트 관리나 아니면 아티팩트 관리를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저는 이제 웹을 만들어서 관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틀 동안 대회였는데 저는 이 배틀 페이지만 계속 보다가 끝났어요. 근데 그것조차 바빴어요. 제가 이 호스트가 무슨 호스트고 이거를 볼 시간이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이제 세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저 데이터들은 사실 저한테 보는 게 아니라 AI들끼리 서로 얘기한 거예요. 막 이 호스트에 크레덴셜이 부족한데 혹시 찾은 사람 있어 하면은 다른 애가 찾아주고 이런 대화의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걸 하면서 좀 느낀 게 제가 컨텍스트를 모르더라도 관리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대회를 하면서 그래도 계속 뚫고 들어갔거든요. 결국에는 보면은 스카다만까지 들어갔어요. 스스로. 저는 하나도 지정한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틀 동안 배틀맨만 보다가 이제 끝났는데 뭔가 앞으로의 AI와 사람의 어떤 관계, 방식이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할게요. AI 시대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의 중심의 사고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식을 이제 도출하는 게 이제 지식으로부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과로부터 이제 지식이 도출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목적 기반 달성 컴포넌트들이 프로세스랑 시스템으로 나뉜다. 그다음에 뭔가 시프트 레프트에 AI로 방어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AI와의 협업 방식이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만 저희 회사 30초만 할게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NHI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NHI가 이제 API나 토큰들. 근데 사내에 요즘에 AI로 사내에서 유출되는 거랑 웹에서 공격받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공격들이 주로 노리는 것들이 이 시크릿들이에요. 이 시크릿에 대해서 예전에는 별로 그렇게 이거를 관리 대상으로 해야 되나 싶지만 이제 공격자들의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회사에서 하고 계신지 혹은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고 혹은 이 서비스를 쓰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우리 내부적으로 구축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셔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도 어쨌든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사내 구축을 한다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발표고요. 혹시 지금 어떻게 쉬는 시간 Q&A를 할까요?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가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보통 AI 요새 CV 찾으시는 분들이 가장 겪는 어려움이 듀플리케이트가 많이 된다는 건데 지금 보시니까 합격 통과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았었던 비율을 가져갈 수 있었던 비결이 그러니까 검증 단계에서 듀플리케이트를 배제를 하셔서 그런 건지 혹은 방향성 설정을 잘 하셔서 그런 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은 다른 방법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질문은 이제 사실 이제 듀플리케이트가 많이 나는데 이제 제 억셈 레이트가 되게 높았잖아요. 듀도 잘 안 나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제가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듀이 엄청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월 중순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듀이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이제 한 달 동안 하고 이제 그만뒀는데 이미 그때부터도 듀이 많이 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시기의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물론 이제 리뷰도 많이 하긴 하지만 저도 이 만들면서 좀 걱정됐던 게 보통은 예전에는 취약점 찾으면은 한 달 동안 검토를 해도 이 듀비 날 일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이제는 찾으면은 무서워요. 이거 검토가 덜 돼도 빨리 보내고 싶어요. 왜냐면은 먼저 보내는 사람이 임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듀비에 대한 거 없이 일단은 했다. 제가 이제 듀비 잘 안 났던 이유는 조금 더 빨랐고 아마 똑같이 하면은 지금은 듀비 많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듀비 굉장히 많이 났는 부분은 버그 바운티 실제로 돈을 주는 쪽에서 왜냐면 거기는 돈을 주니까 적극적으로 AI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만약에 제 똑같은 로직으로 버그 바운티를 했었으면은 아마 딥이 많이 났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 감사드리고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여기 먼저 드리고 쪽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프롬프트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취약점을 찾아줘라고만 했었을 때 그렇게 그 바로 찾은 건지 아니면 취약점을 찾는데 좀 더 스페시픽한 조건들을 붙여가지고 프롬프트를 작성하셨는지 네.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아직 AI가 쉽게 찾지 못하는 취약점 유형들이 좀 있을지 그런 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너무 그 프롬프트나 아까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얘기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취약점을 찾아줘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아까 이제 뭐 대상을 찾건 검증을 하건 분석을 하는 것들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은 하나씩 프롬프트를 조금씩 늘리면서 이제 구조화를 시킨 거였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으면은 쉬운 거부터 아는 거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AI가 하는 순서가 보이잖아요. 그 순서로 아이디어를 얻고 저는 그렇게 늘려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다양하거든요. 스킬즈도 많고 레퍼런스도 많고 에이전트 그 명령어들이 많은데 그거 다 이제 하면서 AI가 이제 늘려나갔던 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프롬프트를 늘리면은 된다. 처음부터 제가 한 건 아니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부족한 부분. 일단은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얘기긴 하겠지만 사실 의심의 영역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아야지만 발견되는, 물론 좀 이상하긴 한데 예를 들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의심되면은 그 부분을 많이 조사를 이제 하는데 찾아야지만 발견된다는 뜻은 그걸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좀 해봤을 때 폰어블 영역에서는 아직 메모리 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사람이 좀 터치해주는 부분이 많은데 그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이거를 정확하게 취약점을 찾는 거는 잘 안 돼서 지금 놓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버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취약점들 그리고 자료 공개가 잘 안 된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못 찾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호하는 LLM 회사나 뭐 모델이 따로 있으신지, 그리고 비용 같은 측면에서 뭐 대회 한 개 나갔을 때 비용 측면에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선호하는 LLM은 없습니다. 저는 되게 LLM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저 잘 모르고 그냥 딸깍만 이제 하던 거라서 그나마 근데 그 전에는 클로드 오프스를 썼다가 이제 클로드가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컨텍스트가 차거나 컴팩트하거나 아니면은 행이 됐을 때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이게 컨텍스트를 리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요새는 코덱스로 좀 넘어온 상태고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코덱스가 좀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덱스를 쓰고 있고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철저하게 API를 안 쓰는 형태로 좀 하고 있어요. 만약에 API를 써야 되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약간 템플릿 체이닝이라고 해서 그 API를 쓰는 명령어를 다 템플릿 MD로 놓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좀 엔지니어링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API를 좀 우회하는 방식으로 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맞아요. 비용이 너무 비싸서 API는 최대한 피하고 있고 대부분 다 이제 저 프롬프트나 에이전트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멈 한 달에 $200 정도 쓰고 있습니다.